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디즈니의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스와힐리어 주문입니다. 직역하자면 걱정할 것 없다라는 말이라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걱정거리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대다수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이니만큼 오늘 하루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쿠나 마타타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엔저로 인한 일본 기업의 일본 회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일본 회귀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기업들은요, 오랜 엔고에 허덕이면서 인건비가 싼 중국과 동남아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생산 거점을 옮겼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의 제조업은 공동화 현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공장이 빠져나가니까 실업률도 뛰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 흐름이 10여 년 만에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달러당 70엔대 후반까지 올랐던 엔화 가치가 달러당 120엔의 엔저로 반전되면서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은 다시 생산 거점을 일본 국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 말 그대로 리쇼어링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리쇼어링이란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뜻하는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입니다. 엔고일 때는요,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게 비용이 적었지만 이 엔저가 되면서 그만큼 제조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 성장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인건비가 급등한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갔던 생산 거점이 일본 국내로 정착되면요,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산 거점을 역할을 하던 중국이나 동남아 공장은요, 이제는 현지 소비자 대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특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요미우리 신문은요,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이 국외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역수입하고 있는 세탁기나 에어컨, 가전제품 대부분을 올 봄부터 차례로 일본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상 품목은 40여 개에 달할 전망이라네요. 파나소닉 가전제품의 일본 국내 매출액은요, 약 5천억엔, 한화로 약 4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40%가량을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국내 생산으로 돌릴 경우 이 부수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파나소닉의 경우 엔화 가치가 1엔씩 떨어질 때마다 가전제품 이익이 연간 18억엔, 한화로 약 166억 원가량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당 120엔대에 들어서면 비용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나소닉은 우선적으로 거의 전량을 중국 생산에 의존하던 일반 세탁기의 생산을요, 이 시즈오카현 후쿠로의 공장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후 전량 중국 생산인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고베로, 가정용 에어컨은 시가현 구사스로 거점을 옮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나소닉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이 닛산 자동차는요, 일본 내 연간 생산을 적어도 10만 대씩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닛산의 일본 국내 생산 비율은요, 지난 2004년 40%에서 2013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엔고로 해외로 생산 거점을 대부분 옮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엔저로 인해 이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말인 거죠. 혼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기량 500cc급인 국내용 미니 오토바이의 생산의 일부를요, 일본 내 구마모토현 공장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2년 해외 생산으로 방향을 튼 지 13년 만에 일본 회귀입니다. 혼다는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본 내 판매 미니 오토바이 11만 9천 대 중 90%를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왔습니다.
또 일본 최대 기계류 제조업체인 다이키는요, 아예 지난해부터 에어컨 25만 대의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캐논 역시 일본 국내 생산 비율을 2013년에 40%가량에서 올해는 50%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제조업체들의 일본 회귀를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는 건요, 바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 수지부품 절삭 가공업체 도쿄에 있는 OM의 경우는요, 거래하던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수주량이 90%나 줄었던 게 최근 들어 주문이 하루에만 20만 건이 들어오는 등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요타 등 상당수 일본 기업들은요, 엔저가 이대로 자리 잡을지 최소 2년가량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중국의 대립각을 세우는 아베 정권이 엔저를 계기로 서서히 중국에서 발을 빼는 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요, 지난달 총선 전 유세에서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엔저로 대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어 일본 내 고용 여건이 더 좋아질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본 기업의 리쇼어링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또 모든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요, 앞으로 이웃나라 일본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한 리쇼어링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 제품들이 우리 기업 수출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넛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란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넛지는요, 경제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같이 쓴 넛지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탈러와 선스타인은 책에서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넛지를 사용했는데요.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바로 넛지라는 겁니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요,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해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넛지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는요, 이 소변을 소변기 밖으로 흘리지 말자는 계몽 표가 붙어 있었다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항 화장실 관리자가 고심 끝에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변기 밖으로 새는 소변량의 80%가 줄어들었다는데요. 이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조준 사격을 하는 재미로 파리를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는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벌여서 큰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 캠페인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요, 자신이 계몽이나 훈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몹시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에 텍사스주 당국은요, 발상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인기 풋볼팀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선수들을 참여시켜서요, 그들이 쓰레기를 줍고 맨손으로 맥주 캔을 찌그러뜨리며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고 으르렁대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한 겁니다. 캠페인 1년 만에 쓰레기는 29%나 줄었고요, 6년 후에는 7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한 항균 비누 제조 회사에서는요, 이 세균 스탬프라는 캠페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 질병에 노출된 필리핀 아이들에게 손 씻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게 그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등교한 학생들의 손에 세균 모양의 스탬프를 찍어주고 아이들에게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손에 찍힌 세균 스탬프를 지워야 하는 미션을 준 겁니다. 놀랍게도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아이들이 손 씻는 횟수가 평균 71%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캠페인들은요, 인위적인 방법 대신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넛지의 사례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넛지를 경제용으로 처음 사용한 리처드 탈러는요, 사람들은 설마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당장의 귀찮음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능을 역이용해서요, 처음부터 기본 환경을 절절하게 설정해주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본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장기 기증률의 차이입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두 나라지만요, 국민들의 장기 기증률은 오스트리아가 99%, 독일은 12%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큰 차이의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사망자가 생전에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독일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기증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초기 기본 설정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유주의적 실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 넛지는요, 구체적으로 선택 설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만드는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맥락을 만드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들일 텐데요. 투표용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법을 설명하는 의사, 직원들이 회사의 의료보험 플랜에 등록할 때 서류 양식을 만드는 사람, 자녀들에게 선택 가능한 교육 방식을 설명하는 부모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등이 바로 이 선택 설계자들입니다. 넛지 형태의 간섭은요, 쉽게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 데에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닙니다. 과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는 건 넛지이지만요,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건 넛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넛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넛지에 대한 비판은요, 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넛지 정치학은요, 사람들에게 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권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과학자나 정치인, 기업들과 같은 엘리트 집단이 대중의 비이성적인 행동 패턴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 그들의 선택을 조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세일러와 선스타인은요, 여전히 선택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넛지가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이 설득의 기술이 자유의지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아주 힘을 받는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주장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 넛지라는 개념을 참고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선택 행위에서 보다 똑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넛지의 중심적인 개념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겨울 야외에서 활동적인 여가를 보내기보다는요, 조용히 미술관에서 그림 감상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도 반가운 전시 소식, 흥미로운 전시 소식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어떤 전시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거장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미학, 이 밀레의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전시, 이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인데요. 이 전시는 오는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밀레 작품을 170여 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보스턴 미술관이 4년에 걸쳐 연구하고 기획한 전시인데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밀레의 대표작을 비롯해서 보스턴 미술관 4대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씨 뿌리는 사람, 감자 심는 사람들, 추수 중의 휴식, 그리고 양치기 소녀를 중심으로 한 유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밀레의 대표작인 씨 뿌리는 사람은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명화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화폭을 구성하는 작가가 없던 그 당시, 이 밀레는요, 농촌 생활의 자연과 함께 사람에게도 집중을 했는데요. 반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모사를 통해 색채들의 조화를 찾는 연구를 거듭했고, 이후에는 모사를 벗어나서 다른 언어로 해석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모태가 된 밀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밀레의 작품 이외에도요, 이번 전시에는 19세기 중반 미술사를 장식한 바르비종파의 작품도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요, 성인은 14,000원, 청소년은 10,000원, 어린이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0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히는 여배우의 일생을 재조명한 전시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레이디, 로마의 휴일의 히로인이죠. 바로 모두의 추억이자 첫사랑, 오드리 헵번의 일생을 담은 전시,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 전입니다. 뷰티 비욘드 뷰티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로 기획과 연출되는 이번 전시회는요, 해외에서 열린 오드리 헵번의 전시회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이틀부터 작품 구성, 그리고 스토리와 텍스트에다가 DDP의 독특한 전시 환경에 맞춘 전시 구성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새로 기획된 전시라 더 색다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전시장 가운데는요, 오드리 헵번이 영화에서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디자이너 지방 씨가 그녀를 위해 만들었던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상관 위로는요,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의 한정판 오리지널 포스터들이 80여 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6, 70년대의 시간 속으로 돌아간 느낌을 주는 포스터들은요, 40, 50대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일깨워주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조금 낯선 20, 30대들에게도 이 빈티지한 포스터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 전에는 2개의 영상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그녀가 생전에 출연한 영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흑백 필름 속의 헵번을 다시 보는 즐거움은 어린 시절 추억만큼 달콤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영상관에서는요, 스크린을 떠난 그녀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시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나 나눔의 범위에서 벗어나서요, 구체적인 지원 산업을 해냈던 헵번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 점도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또한 이 헵번의 그녀의 배우로서의 모습뿐 아니라요, 엄마로서의 헵번, 아내로서의 헵번, 여자로서의 헵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배우이자 진정 내면이 아름다웠던 여자로서의 오드리 헵번을 만날 수 있어서요, 더 따뜻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자선과 기부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해서요, 관객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데요. 티켓당 1달러씩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는요,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알림터 2관에서 2015년 3월 8일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바르비종파의 거장인 밀레부터 20세기 최고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일생까지 세계의 가장 유명한 이들을 다룬 작품들을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전시 기간 다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이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슈로는요, 아무래도 G플렉스2가 CES 2015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2015 CES에 전시된 스마트폰 가운데요, 최고의 혁신적인 스마트폰으로 LG전자의 G플렉스2가 꼽히면서요, 미국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세계 최초로 64비트를 지원하는 퀄컴 스냅드래곤 810과 구글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이 적용되었습니다. 커브드 플렉서블 OLED가 장착됐고요. 해상도는 G플렉스의 245ppi 대비 64% 개선된 403ppi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은요, 보통 국내에 출시하고 2-3개월 이후에 해외에 출시되어 왔는데요. G플렉스2는 1월 중순 국내 출시와 동시에 미국 AT&T 스프린트에서 영국은 보다폰에서 G플렉스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4 및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로 이 또 스마트폰 판매량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요, LG전자는 UHD OLED TV 풀라인을 통해서 차세대 TV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입니다. 파나소닉과 스카이워스도요, LG 디스플레이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OLED TV를 선보였는데요. OLED TV는요, 이 해상도와 색 재현율, 두께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LED TV 대중화가 되면요, LG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게 예측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요, 이 TV 사업부의 실적 둔화로 당초 4,080억 원 대비 20.8% 감소한 3,23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1분기 에어컨 성수기, TV와 가전사업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단기적인 TV 사업의 실적 둔화로 LG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TV 사업부 실적 둔화는 일시적이고 LG전자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LG전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이 상실에 대해 잘 표현된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자식과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요, 생살이 불에 타는 것과도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 대한민국에 참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 절제된 언어로 아주 절실하게 풀어낸 시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바로 김광균의 은수저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김광균.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고된 죽음도 슬프지만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죽음이란 이 남겨진 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데요. 사실 아주 가까운 이들의 죽음은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서 죽음을 실감하게 되죠.
물건을 잃어버리는 아주 작은 상실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상실까지 인간은 누구나 상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또한 남겨진 이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별이라는 슬픈 일은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별은 일어나지 않을수록 좋을 텐데요. 모쪼록 올해에는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달려왔더니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요. 그래도 무엇보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